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하는 글쓰기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효준의 모둠이 우리 지역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써가는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획하기 단계, 그리고 자료 수집, 자료 정리 단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효준의 모둠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보고서가 정말 잘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평가를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32페이지를 보면 보고하는 글쓰기와 평가하기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효준의 모둠이 이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쓴 대구 근대문화 골목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실려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글을 읽고 평가하기에 앞서서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 4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그 4가지를 복습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조사, 실험 목적, 대상, 기간, 방법, 내용과 결과 등 이 내용들이 모두 보고서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글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객관성, 정확성이었죠. 자, 그리고 글의 구성은 간결하면서도 짜임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체계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가 효준이가 쓴 보고서가 잘 쓰여졌는지 이 기준에 맞춰서 잘 쓰여졌는지를 평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2페이지 대구 근대문화 골목조사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 맨 처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이 나와 있네요. 대구 근대문화 골목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가 잘 남아있는 곳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이루고 있는 유적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던 조사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어디가 바로 목적이 됩니까? 그렇죠.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이루고 있는 유적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이 조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조사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조사 동기를 설명할 때, 이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 이게 뭘 통해서 선정하게 된 거였죠? 그렇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장소가 이곳이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동기를 설명할 때 실제로 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를 활용을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조사 대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즉, 이 부분이 지금 조사한 설문의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100명 중에 무려 33명이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로 근대문화 골목을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을 근대문화 골목으로 선정하였다 라고 하면서 동기까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사 대상과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유적지가 바로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조사 기간은 그 옆에 있는 모월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
이 부분이 조사 기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조사 방법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했다. 자료조사에는 텔레비전, 뉴스,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대구 근대문화 골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장조사로는 근대문화 골목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유적지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사 방법까지 잘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3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보고서의 중간 부분, 즉 조사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유적지 소개라고 되어 있고, 대구의 근대문화 골목은 대구 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래된 건축물들을 비롯한 근대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한국 전쟁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 근대문화 골목에 찾아오면 한국 전쟁 이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읽은 부분 바로 밑에 그림이 실려 있는데요. 그 그림 옆에 효주가 말주머니로 설명을 좀 해두고 있습니다. 그림과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효준의 모듬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보조자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효준의 모듬이 활용한 보조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표, 그림, 사진이 있는데요. 도표는 우리 132페이지 조사 동기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도표를 사용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133페이지 부분에 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뒤이어 소개할 각 유적지의 위치와 모습을 파악하기 쉽도록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약도를 그려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34페이지, 135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대구 근대문화 골목의 여러 유적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찍은 유적지의 사진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조자료가 필요한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134페이지로 넘어와서요. 교과서 134페이지를 보면 이제 각각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라언덕, 3일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그리고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 자,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 자료나 또 직접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해설사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썼겠죠. 자, 그래서 뭐 청라라는 이름의 유래도 나와 있고 또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청라 언덕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또 만세운동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직접 가서 찍었던 사진 90개의 계단의 옆에 세워진 벽면에는 1900년대 대구 도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3.1운동 당시를 촬영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설명들도 나와 있고 또 3번의 계산성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자료를 찾았겠죠. 그때 원래 처음 찾았던 자료는 어땠습니까? 너무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아서 글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았었죠. 자, 그 자료를 버리고 다시 찾아서 이제 경상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라는 것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이 성당의 외형
이 성당은 고딕 형식의 건물로 성당의 외벽은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이 조화롭게 섞여 있고 원형의 색 유리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요 정도만 이 계산 성당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만 딱 있는 자료를 넣었네요. 네, 적절하게 바꿔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의 경우에도 이 고택의 전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또 이제 서상돈 선생님에 대한 그 이분의 업적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보고서 내용 안에 넣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이 글의 끝부분. 소감과 참고자료 출처를 넣었네요. 네, 보통 보고서의 끝부분에는 이제 앞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소감 그리고 참고자료 출처를 밝힌다고 했는데 그 정석에 맞게 우리 효준의 모듬도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조사를 하면서 대구 근대문화 골목에는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광객들은 이 골목에서 아름다운 건물과 풍경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가 남긴 흔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문화 골목에는 우리가 소개한 곳 외에도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더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도 근대문화 골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근대문화 골목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소감을 말하면서 지금 아쉬운 점, 조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 자료의 출처, 백승은외 근대로의 여행 골목,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청 누리집, KBS 뉴스 이런 식의 참고자료의 출처를 밝혔는데요. 자, 참고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렇죠. 참고자료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뢰성을 높이는 데엔 참고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을 했으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5쪽 밑에를 보면 여러분들 1번 문제가 있을 건데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준의 모듬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글은 무엇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보고하는 글입니까? 그렇죠.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보고하는 글입니다. 자, 대구 근대문화 골목은 대구 도심에 자리하며 우리나라 근대의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자,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선교사들의 집이 있는 어디? 네, 청라 언덕이 있었고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인 어디가 있었다? 3.1 만세운동길 그리고 대구의 최초 서양식 건물인 어디? 계산성당 그리고 민족 시인 두 분 이상화하고 독립운동가인 서상돈의 고택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교과서 136페이지를 넘어오면 2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효준의 모듬에 보고하는 글을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총 8가지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8가지가 모두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 및 표현을 보면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썼는지,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보고하는 글의 구성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했는지,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보라고 하네요. 자, 효준의 모듬이 쓴 글은 어떻습니까? 모두? 그렇죠. 별 5개를 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쓰기윤리에 관한 기준도 살펴볼게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가? 그렇죠. 효준의 모둠의 글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참고 자료의 출처 다 밝혔죠. 별 5개 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역시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나 결과 등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가? 역시 잘 지키고 있었죠. 자, 모두 별 5개씩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교과서 136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쏙쏙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이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형광펜 밑줄 쫙 그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고하는 글은 관찰, 조사, 실험한 목적, 대상과 기간, 방법, 내용,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하는 글을 쓸 때 글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글의 구성은 간결하면서도 짜임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중요한 엑기스들만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모두 형광펜 밑줄 치고 별표 하나 딱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쓰기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윤리란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의 출처를 밝혀 올바르게 인용하고 조사나 연구의 결과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제시하는 것이 쓰기윤리를 지키는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쫙 긋고 별표 하나 꼭 달아주세요. 자, 이제 교과서 13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7페이지를 보면은 모둠별로 다음 과정에 따라 보고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실은 이 부분은 활동을 실제로 해봐야 하는데 아마 개학하고 나서 보고하는 글을 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대로 모둠 학습은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개별 과제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예시만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단계 주제 정하는 거였죠. 자, 주제를 정할 때에는 유의사항이 옆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 분야나 장래희망, 일상생활 등에서 보고하는 글의 주제를 찾아보자. 뭐 다른 과목에서 수행하는 관찰, 조사, 실험도 보고하는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그리고 글쓴이의 관심과 관련된 분야를 보고서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다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제를 적절한 것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자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해보겠다. 뭐 이것도 괜찮은 주제가 되겠죠. 요즘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정했으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글쓰기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뭐 대상, 목적, 방법, 그리고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지금 보듯이 갈래. 일단 조사 보고서로 정한다.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죠. 자, 대상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목적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정했으면 이제 일정 정하고 방법은 뭐 인터넷 자료 조사, 설문조사 이렇게 정하고 또 역할 분담 이거는 모든 과제였으니까 뭐 누구누구는 인터넷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누구누구는 설문조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모두 다 보고서 작성에 함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까지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 13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거치셔야 합니다. 자, 그 옆에 말주머니를 보면은 자료 수집을 할 때에는 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주의사항이 나와 있네요. 또한 모두 정리를 해두어야 된다? 그렇죠. 출처도 꼭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서 말미에다가 제시를 해야지 표절의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또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라고 해가지고 뭐 청소년 132만여 명 중에 전국에 총 129만 명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무엇이고 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고 결과를 분석한 그 결과의 의미는 스마트폰 중독에 해당하는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과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한 자료들을 찾아서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인터넷 조사도 가능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또 직접 그 우리 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어떤 것에 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돌리고 그 결과를 또 분석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일과 중에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오락과 유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식의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이런 것을 근거로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처음 부분에는 조사 목적, 그리고 조사 대상과 기간,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및 절차가 들어가면 될 거고 가운데 부분에는 그렇죠. 조사한 내용, 결론, 그리고 향후 과제 이런 것들 들어가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소감, 자료 출처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 되겠죠. 139페이지로 넘어와서 마지막 단계, 즉 개요까지 다 썼으면 실제로 이 개요대로 보고하는 글을 쓰면 되는 거죠.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 결과가 잘 드러나게끔 보고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라고 해서 조사 목적 밝히고 조사 대상과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 이렇게 쭉 밝혀놓고 그 다음 부분에 실제로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그 결과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중간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 및 향후 과제와 그리고 소감, 마지막으로 자료 출처까지 이런 식으로 밝혀주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다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교과서에다 적어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하는 글을 쓰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각자 어떤 사회에 의미 있는 주제나 또 본인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적정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글을 써봐라 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계약하고 나면은 한번 실제로 우리가 각자 개별 과제로 해서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것을 또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글을 다 썼으면 6번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이 쓴 보고하는 글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보면 보고하는 글의 구성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알맞게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쓰기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부적으로 내용 및 표현의 기준과 또 쓰기 윤리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수정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보고하는 글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하는 글쓰기의 내용이 끝이에요.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개학하기 전, 오프라인 개학하기 전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계속 병행이 될 건데요. 오프라인 수업 때는 이제 주로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복습도 하고 또 활동 못했던 것들 활동도 하고 또 부족했던 내용들 조금 더 더해서 수업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법 파트는 더 좀 심도 있게 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 저번에 그 마지막 최종 평가 문제 풀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예정이고, 네. 나머지 또 4단원 아직 남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계속 진도 나가면서 또 기말고사 준비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그동안 온라인 수업하느라 고생했고, 물론 앞으로도 고생길이 열려 있지만, 자, 그래도 너무 수고 많았다라는 말 해주고 싶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길었잖아요. 오늘은 딱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개학하는 날 웃으면서 만나요.